북창이 막다커널. 북창이라는 것은 아마도 북쪽의 창문이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럼 북쪽의 창문이 막다 하거늘 이란 얘기는 즉 북쪽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다 하거늘, 즉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쪽 하늘, 북쪽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다 하거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우장이라는 것은 비가 내릴 걸 대비해서 혹은 비를 막기 위해서 뭐 옷을 입는 것 혹은 우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전엔 뭐 도롱이, 그죠? 삿갓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비를 막을 만한 장비 없이 길을 나서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이게 웬일이냐? 산에 눈이 오고 이거 산에는 눈이 와 차갑게, 그리고 들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구나. 그렇다면 쫄딱 젖어 엄청 추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오늘은 이렇게 찬비를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자,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날씨가 북창이 맑다커늘 북쪽 하늘이 맑다고 생각하여서 비를 대비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길을 나섰더니만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어쩔 수 없이 꽁꽁 얼어서 잘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작품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찬비가 내렸고 나는 그 찬비와 어우러져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한다기보단 그것과 어울려서 그냥 자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달관자적인 그런 모습, 그죠? 그 다음에 찬비라는 것도 자연물로서 자연과 동화된 그런 어떤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뭐가? 바로 이 찬비가 중의적입니다. 중의적. 어떤 중의성을 갖고 있냐면 그대로 내리는 차가운 비, 그렇죠? 자연물인 비이면서 동시에 누구? 그렇죠? 한우라는 아까 얘기했던 명기입니다. 한우라고 그러면 뭐 우리 소, 수입육이 아니라 한우, 그 한우가 아니고요. 차가운 비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 기생에 따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렇죠? 기생이 따로 가지고 있는 이름 한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생으로서 한우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나 오늘 너와 함께 지내고 싶어라고 넌지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접근한다면 이것은 바로 구애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한우 너를 만났으니 함께 어울려 자보고 싶구나,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작품, 구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임재의 노래에 화답을 했습니다. 누가? 바로 한우. 그 유명한 차가운 비. 한우가 쌀쌀 맞은 여인이었나 봐요. 그죠? 자, 한우가 이런 시를 읽게 됩니다. 어이 얼어 자리, 무수일 얼어 자리. 왜 얼어서 주무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얼어서 주무십니까? 자, 앞에서 임재가 얼어서 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찬비를 만났으니까. 원앙침 비치금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자, 원앙침. 원앙이라고 하면 이 새 자체가, 원앙이라는 자체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보죠. 보통 금실 좋은 부부, 그러니까 부부의 그 침구는 이 원앙을 수놓은 이불을 마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죠?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것을 수놓은 베개입니다. 베개. 그렇죠? 그다음 비취 색깔이 나는 아름다운, 이번엔 뭐예요? 이부자리. 그렇죠? 이부자리. 그것을 어디다 두고, 당신과 내가 베고 잘 그런 아름다운 것들, 따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어디다 던져두고 얼어서 주무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자, 여기서 마찬가지 중의적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시적 하자 나이면서 내리는 비, 그렇죠? 임재가 말한 비, 그렇죠. 내리는 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맞았으니 노가 잘까 하노라. 저를 만났으니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임재가 슬쩍 한 잔 마시면서 한우를 쓱 이렇게 떠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우가 저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남녀간의 사랑이 물론 뭐 기생 뭐 어떻게 보면 뭐 술집 여인, 그래서 뭐 우리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조선 시대에는 뭐 당연히 뭐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였으니까 남녀 간의 사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사대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술집에 드나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풍류라고 받아들여지는 시절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난다면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 그대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런 뭐 술집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제거하고 놓고 볼 때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는 참 아름답게 잘 그려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어찌 얼어서 주무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얼어서 주무십니까? 원앙 베개와 빛이 이불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두고 얼어서 주무시려고 그래요. 오늘 찬비 저를 만났으니 따뜻하게 주무십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찬비의 언 몸을 녹이면서 자자 그랬습니다. 찬비에 맞았으니 녹이면서 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임재와 한우의 일화로 놓고 본다면 이건 뭐예요? 허락의 노래. 구애가 임재의 구애, 사랑을 구하는 노래에 대한 화답가로서 그것을 허락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째, 32번째는요. 32번째는 이건 뭐 그 순서상으로는 먼저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33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33번째. 자, 윤선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윤선도. 비 오는데 비가 오는데 들이 가랴 들에 나가겠느냐 사립 닫고 소먹여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명령 형태로 끝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명령 형태로 끝난다면 지금 소를 먹이는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그죠?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주체는 바로 농부들이 될 거예요. 농부에 대한 명령 그렇다면 농부에게 교훈을 주는 그죠? 조언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들에 가겠느냐? 들에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농사 일을 바깥에서 하는 것을 말하겠죠. 농사 일을 바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소를 먹여라 집안에서 살인문 닦고서 비가 올 때는 나가서 일 못하니까 집안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희매양이라 마희 마라는 건 이거 뭘 얘기하냐면 장마를 의미합니다. 장마가 계속되는구나 매양 계속되는구나 잠기 연장 다스려라 이건 쟁기가 되겠고요. 쟁기 그 다음에 이외의 연장들 도구들 농기구들 그냥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구들을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이 무뎌진 건 날을 세우고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닦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비 때문에 장마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준비들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부지런한 어떤 농촌의 모습, 부지런히 준비해라, 근면해라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쉬다가 이렇게 쉬고 있다가 그러나 쉬는 게 포함이 되긴 되는군요. 어느 정도. 괴는 날 보아. 괴는 날. 장마가 끝나거든. 사례 긴 밭 가리라. 사례라는 건 이건 그 일양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사례가 긴 밭이라면 큰 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밭을 가라. 비가 그치고 나면 농사를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또 본다면 농부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렇죠? 다분히 교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마철의 농촌 생활,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렇죠? 비 오는데 들에 가겠느냐, 농사를 짓겠느냐, 살인문을 닫고 소에게 여물을 먹여라. 장마가 계속된다면 쟁기와 연장을 잘 정비해 두어라. 그렇게 좀 쉬고 있다가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개거든 사례 긴 밭을 그때 경작하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외적 접근해서 살짝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면요, 이 얘기는 윤선도 아저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싸움 속에서 밀려나서 이제 지방으로 밀려나서 이제 유배를 온 상황에서 기회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장마가 계속된다라는 이 상황이 결국 뭐예요? 암울한 현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즉 싸움이 계속돼서 내가 나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들에 가는 것, 밭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죠? 조정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몸 바치겠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외적 접근입니다. 무조건. 외적 접근을 하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째 작품 한번 볼까요?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현대 시인도 있는데요. 김상용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이라고 하면요, 조선 중기 때의 문신인데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벼슬을 맡아 하다가 그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됐을 때,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됐을 때 자결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당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뭐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거나 김상용 시인, 그러니까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신하였던 그런 충신이었던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어찌 보면 앙증맞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이 거짓말이, 사랑이란 건 거짓말이야. 님 날 사랑 거짓말이. 님이 뭐 생략을 했네요. 자수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죠? 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꿈에와 배단말이 기 더욱 거짓말이다. 자, 점층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뭐가 더욱 거짓말이냐면 꿈에서 나를 보겠다는 말, 본단 말,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님하고 나하고 이별을 해요. 뭐 오늘 만났다가 내일 봐 하고 이별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한 달간 어딘가 외국으로 가는 것이든 간에 이별을 합니다. 이별의 순간에 난 널 사랑해. 잊지 않을 거야. 꿈에서 만나길 바래. 꿈에서 꼭 만날 거야. 안녕 이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꿈에서 본다는 말, 이것은 모두 거짓말, 반복되고 있죠.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약간 점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죠? 반복되면서 점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날같이 잠 안이 오면 어니 꿈에 비리. 자, 종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이요. 지금 현대 작품으로 봐도, 현대의 어떤 여성 화자의 작품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심리를 잘 드러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나와 같이 잠이 아니 오면, 자, 여기서 잠이 아니 오면의 주체는 당연히 나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처럼 잠이 안 오면. 잠이 아니 오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죠. 그리움 때문에 나는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너는 날 사랑한다 그랬지. 그럼 너도 잠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꿈에서 어떻게 만나? 바보. 이런 얘기죠. 날 사랑한다는 말 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죠. 그 어찌 꿈에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이란 거짓말이에요.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꿈에 와서 보인다는 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나처럼 그리워서, 날 그리워서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가 날 그리워한다면 어찌 꿈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죠. 됐죠? 정리해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다 원망의 말이라고도 살짝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나처럼 잠이 안 온다면 꿈에서 나올 텐데, 꿈에 우리가 저 스토리를 좀 더 가정해보는 거예요. 꿈에 안 나타난다는 건 너는 날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원망의 어투가 담겨있는, 그러니까 앙증맞은, 좀 뭐라 그러나요? 아름다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앙탈 부리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볼까요?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상용이라는 분이 그런 그 뭐 충신 신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 임을 임금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내용상 보면요, 이걸 임금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정말 진솔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임금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시지 않는 것이 이 경우에는 좋을 듯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재밌는 작품 하나 우리가 읽어봤고요. 그 다음 김종서. 전에도 얘기했죠. 무인의 기계를 보여주는 작품을 쓴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종서라는 분은 문과에 입시 그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신 문인입니다. 그 김종서님의 아버지가 님의 아버지가 무인이셨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오해하거나 육진을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인의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양반이고, 뭐 글도 멋진 글을 이렇게 남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단종시에는, 단종 임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좌의정까지 올라가셨던 그런 분이죠. 좌의정까지 올라가셨다가 그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보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작품에서만큼은 우리가 무인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자, 삭풍 뭐야?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나무 끝에 불어오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명월, 밝은다는 눈 속에 찹다. 자, 이건 뭐예요?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겠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육진을 개척하고 북쪽에 있는 여진족,
즉 북방에 있는 오랑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는 여진족이 또다시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리장성에 일장검 짓고쇼쇼. 자, 만리장성. 만리라는 것은 이건 만리 떨어진, 그렇죠? 서울로부터, 한양으로부터 만리가량 떨어진 변방에 있는 국경지대에 나는 큰 검을 짓고서서 긴파란 큰 한 소리로, 긴 휘파람을 불고 크나큰 한 소리로 거칠 것이 없어라. 더 이상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다. 나를 상대할 것이 없어. 누구든 이길 수 있어. 난 일당백이야. 뭐 이런 기계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초장 부분에서는 뭐야? 분위기, 작품과 명월이 눈 속에 차다른 것을 통해서 당시 어떤 그런 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자연스럽게 대꾸가 이루어지죠. 작품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차다. 대꾸 이루어지는 건 뻔한 거죠. 이런 건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무인의 기계라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